인사검증입니다. 오늘 인사검증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저격수 출신인데 이제 김민석 저격수가 될지 모르겠는 이준호 대변인 오셨는데 그 아침에 저 일어나면 요즘에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그겁니다. 김민석 단독. 아하. 보통 이렇게 대형 사건이 있을 때는요 기자들이 포털창에 땡땡땡 단독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혹시 이제 물 먹은 게 있나 기자 용어로 물 먹은 게 있나 다른 데서 단독 기사 특종 기사 쓴 게 있나 이렇게 찾아보곤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진짜 끝도 없이 단독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고 아침마다 이제 김민석 단독이라고 쳐보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쳐보더라고요. 또 의혹 나온 게 있나 이렇게 쳐보는데 오늘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할 해명 없이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앞서 이제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이 김민석 검증 TF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신기해요. 그 좀 늦었죠. 우리 당내 이제 원내대표를 뽑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당에서 어떤 현안에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지도부의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뒤늦게나마라도 이제 검증 TF를 꾸리겠다라고 하고 오늘 의총에서도 이걸 논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최고의 이제 국민의 전문가들 내외 원내만 하지 않고 내외 모아서 검증 TF를 꾸려서 본격적으로 검증하겠다. 지난번에 조국 검증 TF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세 파트였었어요. 세 파트. 자녀 입시, 그러니까 7대 스펙, 그 다음에 운동학원 그때 130억 원 셀프 소송이 있었는데 그거 의혹,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이렇게 총 3개의 파트로 나눠가지고 검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는 워낙 이제 의혹이 많아서 더 파트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TF 들어가셨어요? TF 들어갔죠. 네네네. 이번에 혹시 다시 들어가자 이런 얘기 아직 없어요? 글쎄 연락 오면 제가 지금 전화기 보고 있는데 아직은 연락 안 왔습니다. 이번 거는 조국 사태랑 근본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요. 조국 사태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녀 입시 비리랑 여러 웅동학원 그렇죠. 운동학원. 뭐 입시 비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병원 이런 거 다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키스트 이런 부분 인턴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다 공공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국회에서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그분들은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개인적인 자금 거래가 많아요. 그리고 자식 아들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잘 제공을 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된 관행으로 굳어진 게 추미애 전 장관 때예요. 조국 인사청문회 때 워낙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명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아들 병역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병역을 제대로 한 게 맞느냐. 휴가 후 미복귀 논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때 보니까 아예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를 들어서 제공 동의를 안 해줘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뭐 그래서 여기저기 루트를 잘 찾아갖고 조금 더 현명한 검증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조국 씨 같은 경우에도 버티다가 마지막에 결국 물러났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초반 중반까지는 지금하고 대응하는 게 거의 똑같았습니다. 진짜 놀라울 만큼 대응이 판박이었는데 여당의 좀 반응도 비슷했고 여당의 대응도 비슷했고요. 그리고 그 진보 좌파 언론의 보도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례를 보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대변인 보시기에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인사검증 취재 같은 걸 할 때 언론이 파고들면 더 쓸 수 있는데 그 일부 언론은 이게 실력만큼 좀 열심히 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편에 보니까. 그런 면도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일부 이제 좌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들이 김민석 검증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어젠가요 미디어 오늘에서 김민석 후보가 해외에 난 그 출입국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이게 좀 맞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7시에 최고위하고 9시에 나갔다라고 9시에 출국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2010년도, 9년도 이때 그 최고위 했던 그 시간대를 확인해 보니까 9시에 최고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짓말한 게 확인이 된 거죠. 7시가 아닌 9시에 최고위 회의를 한 게 확인이 좌파 성향 매체에 의해서 바로 반박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다. 친민주당 성향 매체들도 김민석 검증에 참전을 하고 있다. 이건 좋은 시도라고 보입니다. 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파 성향 보수 우파 언론들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국힘에서도 그리고 주진우 의원 등 일부 인사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요. 아쉽죠. 그래서 뭐 이 인사 검증이란 게 꼭
인사청문위원만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그렇죠. 국회의원분들은 다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뭐 요구를 해야지 자료 제출한다고는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 뭐 이런 활동이나 내역 같은 걸 보면 본인이 나름대로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참여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자발적인 활동이 조금 부족한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검증에 나서고 있는데 예전에 조국 사태 때만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였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인사청문위원이 뭐 김도읍 의원, 주강덕 의원, 네. 박상도 의원 이런 네. 분들이었어요. 아우, 그래서 예.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를 한다. 새로운 거 없느냐. 예. 우리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저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송원석 후가 출범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로 예. 말씀드리면 이 예. 인사검증위원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예.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제보자들입니다. 제보자. 제가 조국 사태 때 해보니까는 예. 조민이라든가 조원이라든가 이분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 하신 분들 네. 또는 목격하신 분들 이분들의 제보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그분들은 그때 뭔가 이상했다라고 제보를 하면 제가 연대라든가 또는 영주에 있는 동양대, 네. 부산대, 서울대 등의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때 김민수 후보 옆에 계셨었던 분 이런 분들이 그때 좀 뭔가 이상했다. 뭔가 딱히 경제 소득 없고 활동도 없는데 계속 뭐 차가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또 출근하는 오피스텔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보를 주시면 확인하면요 전부 다 이게 스폰서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보 기다린다고 합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이 제보 맞습니다.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어제 공개를 좀 했잖아요. 네, 예. 그 기간에 같이 수학했던 분들이 제보를 하면 제일 아주 깔끔하겠죠. 하고 그리고 제가 네. 칭화대 잠깐 네. 그 아는 사람에서 물어봤더니 네. 김민석을 보긴 봤대요. 보긴 칭화대에서 앞에서 그 무슨 이제 입구에 들어가서 왼쪽에 이제 그 로스쿨 건물이 있는데 네. 그 건물 내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길래 아하 입학을 하고 처음에 좀 학교 다녔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목격담 일단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그 해명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각종 의혹이 엄청나게 제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그것도 이제 감성적인 답변을 해갖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내 눈에 실핏줄 우리 조금 무리하면 금방 터져요. 사실. 실핏줄 저도 자주 터지는데 사내로서 무기력하다라는 글을 올리거나 또 이른바 노부부 투서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을 두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이 노부부 투서 사건 이거는 보도가 거의 되지도 않았었는데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나서고 칭화대 관련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죠. 칭화대 관련 중국 출입국 기록이라고 올렸더라고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또 법무부의 원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는지 좀 의문이에요, 저는. 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뿐만이 아니에요. 민주당 여러 공직 후보자들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하거나 해명이 안 되면 무시합니다. 네. 그러다가 감정에 호소해요. 그러다가 여론이 악화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는지 아세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갑니다. 네. 지지층에 호소하죠. 그러니까 선택적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히 답변을 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노부부 투서 문제나 여러 가지 돈 주고받았던 거, 아들 인턴 담당했던 교수가 한테 이메일 받았던 거 이런 거는 막 공개를 다 해요. 어제 또 자기 출입국 기록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딱 떨어지는 거 본인한테 유리한 건 공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국민들이 궁금한 건 돈이 어디서 났을까잖아요. 그렇죠. 그럼 5년 동안 본인의 세비는 5억 1,000만 원인데 맞아요. 돈을 10억 원 이상 썼다. 그럼 그 빈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문제가 제일 핵심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게 제일 문제가 있고 그 아들 유학비 같은 경우에도 전 부인이 담당을 했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깔끔해요. 손금한 내용만 제시를 하면 돼요. 네.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도 아니고 의혹이 있으니까 해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전 부인이 얼마를 보냈다라고 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런 선택적 답변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송금 기록 사실 제출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거 한 5분 10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근데 송금 기록을 지금 제출을 안 하니까 이제 전철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전철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팔둔이다, 망신주기다.
금도를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검증 많이 해보셨잖아요. 청문회 많이 해보셨는데 인사검증에 성역은 없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료 요구를 이제 하면은 그게 잘 제출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료 요구할 때 1000건이 넘는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는요 5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관련된 것도 있어요. 30년 전에 어떤 그 결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김민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94건 중에서 2건밖에 자료 요구 안 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할 때 1000건, 김민수 후보 할 때는 100건도 안 되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굉장히 부당하다. 자기들 검증은 설렁설렁하고 이제 상대편 검증에 대해서는 뭐 1000건이 넘는 자료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내로남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 그때 1090건 요구했다고 합니다. 1000건이 아니라 1090건. 1090건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사망한 지 30년 넘은 부모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과 50년간 봉급 내역, 50년간 봉급 내역, 야 이런 것도 요구를 하네요. 거기다 모든 출장 기록, 10년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제출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이제 내라고 했었죠. 그래놓고 이제 자료가 성실하게 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자료를 보도를 보니까 97건 중에서 이제 2건 정도만 실제적으로 자료가 왔다. 근데 그 중에서 재산 뭐 2억 원이면 깨끗하게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왜 그렇게 자료 요구를 많이 안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뭐 97건밖에 왜 자료 요청을 안 했을까? 우선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물론 이제 민주당이 협의를 잘 안 해줬을 거예요. 자료 요구를 하려면 지금은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지 후보자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이제 뭐 인사청문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는 아마 늘 그랬어요. 많은 후보자들이 최대한 늦게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전날 이제 자료를 이제 뭉텅이로 제출을 원래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모레쯤 자료 제출을 조금 할 거예요. 하기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로 검증이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틀 하잖아요. 이거 날짜도 좀 늘려야 돼요. 우리가 국민의힘이 조금 그걸 관철을 시켜야 되고 인사청문회가 저는 24일 날 진행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가 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자료 제출도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 인사청문회를 연다면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민의힘이 거기 나가갖고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하는데 들러리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한덕수 후보자도 제때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때 자료 제출일 1000건 해놓고 낼 수도 없는 자료 요청을 한 다음에 그날 국무총리 후보자 앉혀놓고 자료 제출 소홀하다고 못했어요. 이 청문회가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자료 제출을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오지 않으면 청문회도 좀 늦추고 청문회 날짜도 이틀이 아니라 한 사흘 해갖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좀 뭐 일단 좀 며칠 두고 보겠습니다. 야당이면 야당이면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야당에 좀 적응을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악착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은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들은 뭐 이게 결과가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임명을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기보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어제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좀 올라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나온 의혹 몇 개만 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후원한 지인이 다음에 보좌관으로 채용됐다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우리 대변인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좌진 생활을 한 20년 하셨잖아요. 한 20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 후원한 사람이 보좌관들도 이제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4급이면 수석 보좌관이잖아요. 수석 보좌관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후원금 내고 바로 수석 보좌관 채용되는 게 거의 없죠. 그런 게 저는 이번 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받고요. 예를 들면 뭐 밖에서 의원이랑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실무의 경험이 있던 무슨 과장, 국장 경험이라든가 또는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국회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갑자기 보좌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는 후원금을 500을 내고 곧 이어서 이제 보좌관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은 생각이 이 사람이 보좌관 가서 자기 보좌관 월급 받으면 제대로 자기 월급 가져갔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의혹이 듭니다. 그런 의혹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게 국회에 대해서 몇몇 있었어요. 좀 이제 안 좋은 일이죠. 분명히 이거는 정당하게 일한 거를 이제 국회의원이 좀 오히려 페이백에서 가져가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후원을 했던 사람이 아무런 어떤 역량이라든가 뭐 전문 분야라든가 이런 거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좌관으로 왔다. 그러면은 그 보좌관 월급 페이백하기 위한 용도로 혹시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의 핵심은 그러니까 보좌관으로 채용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핵심은 이분이 2020년에 후원을 했어요. 근데 2022년 2년 뒤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시의원 공천을 받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당시 국회의원으로부터 그 지역에 공천을 받아요. 그래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좌관 채용도 문제지만 이거는 후원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권 선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지방에 우리 뭐 돈 많은 유지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한테 고액 후원을 하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뭐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공천을 받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게 전형적인 사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2020년 이전에도 서울시의원을 한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후원을 할 이 시점에 서울시 관련 어떤 기관에서 무슨 이사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이분은 후원을 할 시점 그리고 그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출마가 거의 명백한 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출마를 어디에 할 것이냐, 서울시의원을 할 것이냐, 구청장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였겠죠. 근데 이 사람을 2020년에 자신한테 후원을 했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이듬해 보좌관으로 채용해요. 이듬해 말에. 그리고 그 1년 후에 또 지방선거에서 바로 공천을 줘서 시의원에 당선이 돼요. 그러면 자신에게 후원한 사람을 공천을 준다. 이거 굉장히 도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저의 정당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방 의원에 나설 사람, 지방선거에 나설 사람들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금지하는 법안도 여러 개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도 얼마 전에 같은 법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법안은 아직 크게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부터 짚어야 돼요. 완전히 이건 명백한 금권 선거가 될 수 있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 이 금액만 있을까? 과연 말씀하신 또 보좌관으로 있을 때 그 월급은 제대로 가져갔을까? 여러 가지 또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보좌관 월급이 한 연봉으로 따지면 한 9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실제로 본인이 수료했는지 이거 확인이 필요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곧 이어서 본인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으로 공천을 받고 이제 출마를 했다 그러면은 그 보좌관으로서 역량을 제대로 보이기보다는 보좌관으로서 월급을 받고 그거를 상납해서 그 조건으로 이제 공천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돈 관련 의혹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그 월급 수령을 다 정말 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변인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 칭화대 관련된 해명은 보기에 뭐 맞는 것 같으세요? 칭화대 관련된 부분 제가 어제 해오셨던데, 출입국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그 2009년 이제 출입국 기록을 이 김민석 후보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2009년 달력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달력까지 비교해 보니까는 9월 첫째 주 차에 9월 6일부터 8일까지가 토, 일, 월인데 이때는 입학 준비 때문에 아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주차 때 보면은 월, 화, 수 또 나가고요. 그 다음 3주차에 월, 화, 수 나갑니다. 그 다음 주에 안 가요. 출국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월도 보면 첫째, 둘째 주 안 가요. 근데 셋째 주에 가면은 다시 화, 수에 또 갔다 옵니다. 화요일 나갔다 수요일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보면
화요일 수요일에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주차에 또 안 가고 5주차에 화수 또 갔다 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요 1주차에 또 화수목 갔다 오고 그 다음 주 안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화수 갔다 오고 그렇게 12월에 첫째 주 화수 관계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수에 뭔가 칭화돼서 수업이 있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네. 하지만 보면 중간에 3주 연속 안 간 날도 있고 또 한 주 건너뛰고 중국 간 날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이것 자체가 이제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핵심 자체는 이제 자금 증빙에 관한 것이겠지만 일단 칭화대에 대해서는 일 정도로 일단 분석을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첫 학기예요. 그럼 두 번째 학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학기는요 아예 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학기 2010년인데 2월 28일부터 31일 이때 월화입니다. 예. 이때 입학 준비 때 한번 가지 않았을까 이제 의심은 됩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3월 말부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내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5월 10일 날 부산시장 경선에서 탈락을 합니다. 탈락을 했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사이에 중국으로 나갔다는 출입국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째 학기도 좀 띄엄띄엄 굉장히 불성실하게 다녔었고 다닌 걸로 추정이 되고 두 번째 학기는 아예 다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추정되는데 어떻게 석사학위를 받았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검찰 핑계 대는 것 같은데 약간 안 나가는 건. 예. 뭐 그 당시에 2008년이에요. 예, 예. 2008년이면 이제 한창 2002년부터 쭉 여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해서 수사를 받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해명은 이제 그 당시에 이 두 번째 학기 때는 검찰로부터 표적 수사를 받느라 제대로 학교를 못 갔다. 휴학을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핑계를 대고 있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칭화대가 굉장히 명문이잖아요. 네. 이렇게 출결이 관리가 안 되는데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논문이 핵심이라고 봐요. 논문. 그래서 본인은 이 논문을 어제 본인이 해명을 한 걸 보면 예. 논문을 뭐 탈북자 문제로 굉장히 새로운 관점에서 논문을 작성해서 본인이 굉장히 뭐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그 논문도 빨리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논문이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시스템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전 뭐 칭화대도 이제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인데 네. 뭐 시스템이 그렇게 미비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검색을 열심히 하는데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논문이 나와야 이게 뭐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라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지금 검색도 잘 안 되고 있다. 네,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조금 남은 시간 내에 예. 규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논문은 썼다고 본인이 예. 밝혔습니다. 예. 근데 논문이 검색 안 된다? 이거는 표적을 이제 숨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재산 증빙과 관련된 건데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문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런 것만 또 해명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미시적인 부분에 난 사실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기 딱 좋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이번에 빵집 얘기도 나왔어요. 배우자가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이제 초기의 인테리어 비용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입보다 재산이 더 많이 늘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업을 했다고 해요. 사진에 있는 저 빵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 빵집인데 지금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네. 좀 취재해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빵집이 이제 보라매역 근처에 있는 빵집인데 보라매역? 예. 저 빵집이 이제 1층하고 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예. 김민석 후보의 부부가 저 위층에 살았어요. 저 건물의 2층에 살았었고 1층에는 저 빵집을 운영했었다. 예. 근데 지금 그다음 사진도 보시면 실내도 좀 사진이 저 하나밖에 저거 제가 없습니까? 저장 안 오케이. 해놨습니다. 근데 예. 저 보시면은 예. 본인이 그 빵집을 운영하면서 빵 기술도 배웠더라고요. 뭐 배운 것도 있는데 그 배우는 곳이 르꼬르동 블루라고 르꼬르동 블루? 예,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원입니다. 거기서 가서 수업도 배웠는데 그 제빵 기술 배우는 코스가 한 2천만 원 들어요. 그렇게 비싸요? 수업료가. 그러니까 본인이 2천만 원 배웠다. 2천만 원 예. 주고 배울 수 있죠. 빵집 열려면. 근데 그 2천만 원 어디서 났느냐?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의 소득이라는 게 국회 월급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빤한데 또다시 이렇게 의문을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의문에 또 비용이 또 하나 또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 학원을 다녔다고 보니 증명서를 저 빵집에 액자에 끼워서 걸어놨었어요. 네.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 빵집은 어떤 비용으로 창업했느냐 이것저것 하면은 기계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하면 한 1억 원 들었을 건데 그렇죠. 빵집 비싸요. 오븐 그렇죠. 같은 게 비싸가지고. 저게 예. 한 14평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저런 작은 규모라도 한 1억은 들었을 건데 그 1억 창업비용은 어디서 났느냐 예. 이런 것까지 계속 꼬리에 물면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록 같은 것도 많이 좀 삭제가 됐어요. 그 아들과 관련된 의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그 입시라든지 그 다음에 아들의 활동 같은 거 관련해서 그 법안 같은 걸 아들의 그 동아리 같은 그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해줬다. 이거 국회의원 아들의 법안 그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는데. 사실. 근데 그 강덕구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던데 제가 보기엔 강덕구 의원도 아들이 있어요. 강덕구 의원이 최근에 아들이 군대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대가 살짝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그럼 김민석 후보가 강덕구 의원 아들에게도 뭔가 품앗이로 스펙을 만들어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조국 전 사태를 보면 그랬었거든요. 조민을 이제 그 자기 의사의 의사한테 보내가지고 제일 논문 저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의 아들은 자기가 있는 공익인권보험센터에서 스펙을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서로 자녀들을 품앗이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 의혹도 강덕구 의원 자녀와 비교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씀하셨고 물론 뭐 강덕구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아주 존경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뭐 보수로 모셔왔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여튼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그 사이트 같은 게 많이 삭제가 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많이 삭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짧게 저희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무담보로 그리고 이자 연 2.5% 변제기 5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또 후원회장을 맡기도 하는 그런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니까 후원회장을 채권자들이 또 채권자가 김민석 후보자의 그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후원회장을 맡는다. 이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신성 씨 이후에 양모 씨라고 또 양모 새로운 이제 후원회장이 나온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민주당의 대응을 보니까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게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김민석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내란 동조 연장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총리 후보 검증하고 내란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본인들이 봐도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 정권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건데 온당하지 않죠. 이미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정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이에요.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뭐 자꾸 뭐 전 정권 탓을 하는 건 온당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뭐 다른 방송에서 해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자금 문제에 대해서. 자금 문제에서 해명을 한 걸 들어보니까 이제 8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였잖아요. 본인이 세비를 받은 건 5억 1천만 원이고 근데 쓴 돈은 13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 여기 뉴스캐비넷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게 한 2억 원 정도의 학비는 전 부인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5억 얼마가 이제 6억 정도 조금 못 미치는 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질문에 얘기한 게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재혼을 했잖아요. 결혼식 축의금 그리고 축의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빙부상 이게 뭐 새로운 부인의 이제 빙부상 그리고 출판 기념회 2번을 했다 그래요. 출판 기념회에서 번 돈이다. 그러니까 5억 원이 그런 식으로 돈을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금 출처가.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위법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2020년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쭉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 현금에 대해서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5억 원을 집에다가 현금을 쌓아놓고 썼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본인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재산신고 때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액수도 일단 상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노웅래 의원이 지금은 전 의원이죠. 노웅래 전 의원이 부친상에서 3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정도 액수가 맞느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김민석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이고 뭐 굉장히 야인 시절도 길었고 그랬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이 온전히 맞는 것인가라는 일단 의문이 들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을 한 것이고 그럼 그 돈을 갖고 쌈짓돈 빼듯이 계속 빼서 돈을 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공교롭게도 딱 떨어져요. 그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던 그 차액과 이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직전에 이 정도 금액만 이렇게 해명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시점에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고 느꼈던 게 그 현금이 5억 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현금이 그렇게 많아. 근데 왜 1억 4천만 원을 또 그렇게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본인이 뭐 추징금을 갚아야 했고 여러 가지 돈을 썼어요. 근데 지금까지 부인 또 창업돼 있고 그 사이에 쭉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1억 4천만 원을 또 빌렸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기이한 방법이죠. 뭐 특정인한테 4천만 원을 빌리고 1,000만 원씩 9명한테 빌리고 그렇죠.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돈을 기한 내 상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또 본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으니까 또 대출을 일으켜서 갚았다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진실인 거죠? 본인은 5억 원을 쌓아놓고 돈을 쓴 것이 진실입니까? 아니면은 또 추후에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갚은 게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그 돈은 그러면 만약에 이 둘 다 진실이라고 치면 그러면 대출 그 차용을 해준 분들 있잖아요. 네. 그 11명인가요? 11명. 네. 11명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한테 진짜 차용한 게 맞는 것이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갚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갚을 의도가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빌려준 사람들도 돈을 달라고 재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로 차용 관계가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좋겠어요. 어디 빙구상 이런 걸로 몇 억 들어왔다고 하면 되고.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무슨 근데 이런 거를 나와서 얘기를 해도 약간 거기에 약간 동조하는 듯한 그런 언론도 좀 황당하고. 그러니까 언론은 자질이 없는 거죠. 자질이 없는 거고. 이러면 저는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에 김민석 후보자 출연하면은 진짜 한 2시간 동안 질문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김민찬은 그 부위원장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민찬 잘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공유도 프로보노를 하겠어요. 이거는요 그 김민석 후보 만든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서 받은 서울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게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고요. 또 이 단체가 또 모금 활동을 해서 또 번 게 또 있어요. 그건 또 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만든 비영리 단체에서만 받고 후원 받은 게 2억 정도가 됩니다. 문제가 뭐냐? 이걸 제대로 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가장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자기 생활비로 쓰거나 아예 유학 자금으로 쓰거나 또는 빵집 창업에 쓰거나 등등의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보조금 받은 거를 원래 서울시에다가 어떻게 썼다고 해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 신고 내용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팀에서 아마 자료를 했을 겁니다. 그걸 빨리 받아가지고 실제 집행된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000만 원 이상이면요 행한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다가 그 후원금 받은 거를 어디에 썼는가 가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그 쓴 영수증에서 만약에 빵집이라든가 부인이 차린 빵집에서 쓴 영수증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뻔한 거죠. 그 후원금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생활비로 썼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 공유 프로보노 여기 이 단체가 돈을 얼마나 이제 끌어왔고 얼마나 썼는지 이것도 증빙을 꼭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짧게 다른 이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렇죠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빚 탕감한다라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대출 받고 사는 사람이지만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빚 탕감한다. 그래서 113만 명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차례 추경을 통해서 나라 빚이 1,300조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1,300조 원을 나라 빚이 돌파를 했는데 이거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 부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나라였는데 그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40% 정도가 이제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1,000조를 돌파했고 나라 빚이 드디어서 1,300조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 이제 미래 세대 안 그래도 출산율이 높지가 않은데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크게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재정 준칙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올 것이 아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현금성 지원, 퍼주기 뭐 이런 정책을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죠. 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뭐 추경은 예상이 됐지만 그 안에 전 국민 뭐 여러 재난 지원금이나 뭐 여러 가지로 뭐 본인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탕감, 채무 탕감 이런 다수가 포함이 됐는데
이게 1회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추가로 또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첫 중간 평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지방선거 전까지 여러 이런 현금성 이런 지원 문제가 계속해서 될 것이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이 부채 문제 정말 우리나라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만 끝나면 연말이면 1,3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부채가. 예. GDP 대비 한 50% 육박하는 거예요. 49% 50% 되니까. 이렇게 되면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국민연금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난제가 있는데 이렇게 퍼주기 정책을 시작부터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다음 정부에게 또 빚만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 가지 퍼주기 정책을 하겠지만 또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협상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지속적으로 이 미래 세대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지금 뭐 기축 통화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원활 그런 식으로 또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거 7년 이상 연체하고 5천만 원 이하는 빚을 탕감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참 해서는 안 될 정책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정책 나오는 순간 나도 버틸 걸 갚지 말 걸 정권 바뀌면은 이제 빚이 안 갚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참 빚 갚은 사람들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모럴 해저드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유도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정책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또 전 국민한테 이제 돈을 이제 주잖아요. 이게 이재명 후보 당시 대선 후보가 가장 논란했던 게 호텔 경제론이에요. 노쇼 호텔 경제론. 호텔 경제론인데 이 돈이 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순환하게 되면 어쨌든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이 실험을 또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본인이 갖고 있던 철학에 대한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 정도 효과가 날지를 좀 봐야 되는데 한해는 벌써부터 이제 이런 식의 지원은 그 정도 효과는 나지 않는다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전국민 대상으로 실험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이제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찬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뉴스캐빈에 쉼없이 바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은 계속 계시고요. 계속 저희가 앞으로 이인선 의원님과 그리고 또 이준호 대변인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 많은 의혹들 좀 다뤄봤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들 지금 뭐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국회에서 직접 활동하는 이인선 의원과 함께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관련된 부분들 사실 그래요. 사실 국민의힘 지금 답답하다 이런 내용 다루면은 조회수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우리 보는 사람들이 우파 지지자들 많이 보시는데 이 방송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좀 기운도 차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 관련돼 가지고 여러 의혹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내에서는 자료 요구라든가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게 옛날 조국 사태 모치가 비교하면 굉장히 약합니다.